아버지가 죽던 날 그는 12살이었습니다. 죄명은 영모.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영의정 최만형의 탐욕에 거슬렸다는 것. 그런데 꼭 20년이 지난 후 그 영의정이 고개를 숙여야 할 상황이 찾아옵니다. 상대는 칼을 든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도포 속에 조선 팔도의 돈줄을 쥔 신분을 숨긴 한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유ля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숙종 연간 한성북촌에는 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명문이었습니다. 선조 때부터 3대가 연속으로 문과 급제를 했고 조정의 이름을 올린 일가가 20을 넘겼습니다. 집안 사랑채에는 언제나 선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글 읽는 소리와 먹 냄새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문의 당호당하어는 청이당 칭이당, 맑고 의로운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박씨 가문은 뇌물을 거절하고 권세 앞에 허리를 굽히지 않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 둘째 아들의 이름은 박이현포 이센이었습니다.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8살 때 이미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아버지의 지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면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될 것이요. 이현 자신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문과에 급제하고 아버지 곁에서 조정 일을 배우고 언젠가 청이당의 이름을 더 높이 올릴 것이라고. 어린 소년이 꿀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진 것은 이현이 12살이 되던 해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이현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 갑옷 끌리는 소리, 그리고 여러 사람의 발소리. 관군이었습니다. 횃불 수십 개가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이현은 방문을 열려 했지만 어머니가 달려와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떨리는 어머니의 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현을 뒷담 및 장독 뒤에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땅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이현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채에서 끌려 나오는 소리, 형이 저항하다 병사에게 매를 맞는 소리, 어린 여동생이 영문도 모른 채 우는 소리, 하인들이 겁에 질려 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 소리, 그리고 낯선 목소리 하나. 박대감, 제목은 영모여. 순순히 따라오시면 가솔들은 건드리지 않겠소. 영모. 그 두 글자가 밤 공기 속에 퍼지는 순간 이현은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2살짜리가 영모의 무게를 온전히 알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의연했지만 그 안에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소. 하지만 따라가겠소. 가솔들만은 제발. 그게 이현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집에는 관의 봉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역적간 이제지아라는 팻말이 나붙었습니다. 이웃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까지 아버지와 함께 시를 읊던 선비들도 어머니와 자수를 놓던 마님들도 모두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이현이 처음 배운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의리는 사치라는 것을. 죄명은 영모였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단지 한 사람의 앞길을 막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최만형 최완흥. 당시 조정에서 가장 빠르게 권세를 키우던 인물이었습니다. 출신은 미천했습니다. 본래 지방 향리의 서자 출신으로 20살의 한성에 올라와 부유한 역관 이관의 집에 빌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낯 두꺼운 아첨, 둘째는 끝없는 야망. 그 두 가지로 최만형은 20년 만에 조정 핵심에 파고들었습니다. 왕의 곁에서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반대파의 약점을 모아 때가 되면 터뜨렸습니다. 그런 최만형의 앞길에 박씨 가문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박씨 가문은 대대로 내려온 경기도 일대의 기름진 논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만형은 그 땅을 원했습니다. 권력의 기반을 경제력으로 굳히려면 토지가 필요했습니다. 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현의 아버지 박대감은 최만형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최만형이 젊은 시절 저질렀던 문서 위조 사건. 그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박대감에게 청탁을 넣었다가 거절당한 일. 박대감은 그것을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최만형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만형은 박대감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드는 것. 최만형은 자신의 수하 서리쇼리를 시켜 박대감이 반역 세력과 내통했다는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왕에게 접근 가능한 내관 하나를 은자 50냥으로 매수해 소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박대감의 지인 중 약점 잡힌 자를 협박해 거짓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국문장 주원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국문장. 조선에서 가장 무섭다는 신문 장소였습니다. 영모 혐의자는 자백을 받을 때까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주례를 틀고 발바닥을 치고 낙형로어싱으로 인두를 짖었습니다. 박대감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고 증인이 있었습니다. 최만형이 철저히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박대감은 국문장에서 넉 달을 버텼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처형, 자백하면 그래도 처형.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만 자백을 하면 가솔들이 조금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끝내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이름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역적의 핏줄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고집이 이현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넉 달 후 옥사유스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숨을 거뒀다고 했지만 실상은 죽어서야 그 장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은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이현은 노비 신세로 전락할 뻔했으나 아버지의 오랜 친구 한 명이 목숨을 걸고 손을 써서 겨우 한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친구마저도 이후 최만형의 눈에 띄어 외직으로 좌천되었습니다. 박씨 가문을 도운 대가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12살 이현은 이름도 없는 아이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밤길을 걸었습니다. 등에는 보자기 하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이당의 현판은 이미 뜯겨 나갔을 것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어머니는 한참을 걷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아, 절대 잊지 마라.
우리 가문을 무너뜨린 건 채만 형이다. 어머니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칼로 갚는 것이 아니다. 칼을 든 순간 우리는 진짜 역적이 된다.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서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라. 그것이 내 아버지를 위한 진짜 복수다. 어머니는 이듬해 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대로 된 약 한 첩 쓰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역적 가문의 후손을 도왔다가 연루될까 두려워하는 세상이었으니까. 어머니는 시골 주막의 골방에서 제대로 된 이불도 없이 숨을 거뒀습니다. 이현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과 등에 진 보자기 하나, 그리고 가슴 속에서 숯불처럼 타오르는 분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분노를 이현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그저 굶지 않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현은 한성 인근 마을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밭을 갈았습니다. 명문가의 자제가 머슴처럼 일하는 것이 치욕스럽지 않았냐고요? 이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치욕을 느낄 여유가 있는 자는 아직 완전히 바닥에 닿지 않은 자입니다. 이현은 바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도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이현이 충청도의 한 장터에서 행상 노인을 만난 것은 그가 13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허돌석 쉬실슬. 평생 팔도를 누빈 장사꾼이었습니다. 38장, 5일장을 따라 걷고 또 걷는 삶. 허돌석은 아들도 없었고 제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장터로 혼자서 짐을 지고 다녔습니다. 그날 노인은 짐이 너무 무거워 쉬고 있었습니다. 이현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이현을 훑어보았습니다. 짐꾼 하나 쓰기에 딱 맞는 나이지만 손이 이상했습니다. 노동으로 굳은 손인데 손가락 끝 각도가 달랐습니다. 붓을 쥔 흔적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를 아느냐? 예, 노인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를 아는 놈이 짐을 드는 건 배가 많이 고프다는 뜻이지. 따라오너라. 그것이 이현의 상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허돌석은 혹독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만큼은 아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가르쳤습니다. 어느 장터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느 마을에서 무엇이 남아도는지 그 차이를 잇는 것이 장사의 첫째라고 했습니다. 장사는 눈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것이다. 물건을 보지 말고 사람을 들어라.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없어서 불편한지 그걸 먼저 알면 팔 물건은 저절로 보인다. 이현은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서당에서 쌓은 수리 감각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현은 장이 열리는 날마다 머릿속으로 숫자를 굴렸습니다. 쌀 한 섬이 충청도 내포 지방에서 6냥이면 한성 근방에선 8냥 반에 팔립니다. 비단은 평양에서 사서 전주에서 팔면 2배가 되지만 가을 장마를 피해야 하고 흰 비단은 혼례철을 노려야 합니다. 생선 젓갈은 봄보다 여름 초에 사고 시래기는 초겨울이 가장 쌉니다. 이런 리듬들이 이현의 머릿속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돌석은 어느 날 저녁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 이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은 장사꾼으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어디선가 잘못 태어났구나. 이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노인과 함께한 4년째 되던 해, 이현은 처음으로 크게 실패했습니다. 독자적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허돌석 몰래 한상인에게서 면포 20필을 사서 한성에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수혜를 만났고 면포 절반이 물에 젖어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해가 제법 컸습니다. 허돌석에게 빌린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현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허돌석은 한참 이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현이 눈을 들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실패한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 숨기지 않은 것이 잘했다. 장사에서 실패는 손해다. 하지만 거짓말은 파산이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놈이 결국 큰 장사꾼이 된다. 그날 이현은 평생 잊지 않을 교훈을 얻었습니다. 노인과 함께한 지 5년째 되던 해봄, 허돌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 길 위를 걸었으니 마지막도 길 위에 서였습니다. 유언처럼 남긴 말은 짧았습니다. 내 전달아, 그게 내 미천이다. 쓸 줄 아는 놈한테 가야 돈도 재구시를 한다. 전대 안에는 은자 40냥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와집 한 채 값의 절반이었습니다. 이현의 나이 17이었습니다. 그는 그 밤 장터 뒤편 나무 밑에서 전대를 가슴에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도 어머니를 잃었을 때도 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쉰내 나는 도포 하나 걸치고 팔도를 떠돌았던 이 노인 앞에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처음으로 이현이 순수하게 돌려받은 따뜻함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현은 그 돈을 쪼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라도 곡창지대로 내려가 추수철을 기다렸습니다. 그해 작황이 유독 좋은 해였습니다. 남들이 쌀값이 떨어진다며 한탄할 때 이현은 쌀을 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할 무렵 한성 인근 객주커주에 풀었습니다. 40냥은 120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현은 2년 만에 300냥을 모았고 3년째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단 쌍토아니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꾸렸습니다. 짐꾼새, 말 2필, 그리고 자신. 이름은 이가상단 리자 쌍토아니라 했습니다. 일이, 이로움, 그리고 이현의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호적에 올린 이름은 이미 박이현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의 친정성을 빌려 윤현인 씨안으로 행세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이 한때 명문 박씨, 가문의 자제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숨어야 했습니다. 만약 신분이 드러나면 역적 가문의 후손이 상단을 꾸린다는 것만으로도 관청의 표적이 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혼자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삿날이면 그는 반드시 혼자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현의 상단이 팔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그가 25을 넘기면서부터였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첫째, 절대로 외상을 주지 않는다. 돈은 떼이는 순간 관계까지 망가진다. 둘째, 품질이 나쁜 물건은 팔지 않는다. 한 번 손해보더라도 이름을 지킨다. 셋째, 정보가 돈이다. 장터보다 먼저 도착하고 다음 장터를 미리 파악한다. 세 원칙은 단단했습니다. 이현은 이익이 눈앞에 보여도 원칙에 어긋나면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성상인 중 한 명이 이현에게 인삼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값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시세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현은 물건을 살펴보다 멈췄습니다. 인삼 뿌리 끝을 자세히 보니 한쪽이 살짝 검었습니다. 표면을 살짝 깎아 다듬었지만 그 안은 묵은 뿌리였습니다. 창고에서 몇 년 묵힌 것을 새 것처럼 손질한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조용히 물건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성상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보시오. 이 가격에 어디서 이런 물건을 구하겠소? 이익이 2배는 남을 것이오. 이현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2배의 이익보다 한 번의 신뢰가 더 오래 갑니다. 그 소문이 장터를 돌았습니다. 이가상단 윤행수는 물건을 속이면 아무리 이문이 커도 안 한다. 그 말 한마디가 이현에게 1,000냥짜리 광고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객주들이 이가상단을 찾았습니다. 속지 않는다는 것, 한 번 약속하면 지킨다는 것. 그 믿음이 돈보다 강한 자석이 되었습니다. 28 이현의 상단은 전국 6대 장시장시에 상설 점포를 두고 있었습니다. 직속 행원이 30을 넘겼고 계절마다 고용하는 일꾼은 100명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떠돌이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년이었습니다. 박이현이 아닌 이현이 32이 되던 해 초봄 한성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만영이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조선에서 신하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영의정. 그 이름 석자가 한성에서 가장 먼저 쓰인 날, 이현은 전주 객주집 부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막걸리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올해 최만영은 20년 사이에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왕의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사헌부도 그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집 사랑채엔 날마다 줄을 선 관리들이 북적였고 그 아들 최경무 최칭우는 이미 이조판서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벼슬아치의 인사권을 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아들은 사람을 조종하는 자리에 앉은 셈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통째로 권력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경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성 포목 거래 전체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방법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이조판서 자리를 이용해 한성 안의 주요 객주들에게 조용한 통보를 했습니다. 이가상단과 거래하는 직은 관청 납품에서 제외하겠소. 내 말이 빈말인지는 지난 석 달 동안 된서방 객주집에 뭐가 생겼는지 보면 알 것이오. 된서방 객주집. 한성에서 20년 된 포목 도매상이었습니다. 주인 된서방이 최경무의 청탁을 거절했다가 석 달 만에 관청 납품을 전부 끊기고 세금 추징 조사를 받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최경무의 통보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의 납품처 중 3곳이 거래를 끊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른 2곳은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 행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수님, 이러다가 우리 상단이 한성에서 발을 못 붙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가 이조판서 어른 아닙니까?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두고 보거라. 행원들은 그 말이 못 믿어왔습니다. 두고 보자는 것이 포기의 다른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이미 계산을 마쳤습니다. 최경무는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자는 반드시 구멍을 냅니다. 이현은 그 구멍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본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2년치 이익을 그대로 쌓아두었고, 일부는 땅에, 일부는 한성 인근 창고에, 나머지는 신뢰하는 개성 환전상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합치면 은자로 2,000냥을 웃돌았습니다. 2,000냥. 당시 웬만한 양반 가문 한 해 수입의 10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이현은 그 돈으로 세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첫째, 최경무에게 납품처를 잃은 한성 객주들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조건은 하나, 이가상단과의 거래를 유지하는 것.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아야 이가상단도 살아남으니까. 둘째, 한성이 아닌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평양과 의주를 잇는 대청도의 칭 무역로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상인들과 직접 거래하는 경로였습니다. 최경무가 막은 것은 한성 아니었지. 국경 밖까지 손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찾는 것. 그것이 상인의 본능이었습니다. 셋째, 사람을 얻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이현은 최경무의 압박에 지쳐 불만을 품은 상인들을 조용히 찾아가 밥 한 끼를 샀습니다. 강제로 편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 인맥들이 훗날 결정적인 순간에 이현의 편이 됩니다. 위기는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강하게 만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현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현의 나이 36. 이가상단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천하상단 텐샤 쌍토안. 처음 그 이름을 걸었을 때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작 상인 주제에 천하 텐샤라니 건방지다, 주제 넘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웃음은 아직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두려워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니까. 그리고 비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천하상단의 규모는 조선 팔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을 넘어 단연 으뜸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주에서 제주까지 포목과 곡물과 인삼과 철물과 도자기를 거래하는 루트가 거미줄처럼 펼쳐졌습니다. 행원이 200을 넘겼고 연간 거래 규모는 한성 세수 쉐셔의 상당 부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현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그는 팔도의 장시마다 눈과 귀가 되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물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가뭄이 들었는지, 어디서 새 광산이 열렸는지, 어느 관청에서 대규모 납품이 필요한지, 어느 수령이 뇌물을 받고 어느 수령이 청렴한지, 심지어 조정에 어느 파벌이 힘을 키우고 있는지까지. 이 정보들이 이현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전체를 잇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은 그 정보 중 상당 부분을 천하상단과 거래하는 상인들과 나누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장사꾼은 정보를 숨기는 것이 기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현은 뒤집었습니다. 나눠주면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돈이 되고 신뢰가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한성에서 이현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관청 납품을 맡기려는 관리들, 자본이 필요한 상인들, 새로운 거래처를 원하는 지방 토호들, 심지어 조정 일부 관리들이 슬그머니 찾아와 묻기도 했습니다. 천하상단은 이번 관청 납품에 참여할 생각이 있소. 이현은 그들을 모두 만났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거래가 깨끗한가? 이현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낯선 사람이 천하상단 한성 지점에 찾아왔습니다. 차림새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비단 도포에 망건이 반듯했습니다. 관리의 복색이었지만 직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한 줄이었습니다. 영의정 최만영이 천하상단 행수를 직접 만나고자 하오. 이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4년. 그 이름 앞에서, 단 두 글자 앞에서 이현의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12살 밤, 횃불빛, 아버지의 비명, 어머니의 떨리는 손. 그리고 시골 주막 골방에서 이불도 없이 숨을 거둔 어머니. 이현은 전갈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을, 분노가 아니라 계산을. 그가 보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오나 저는 상인이라 영의정 어른의 댁에 드나드는 것이 외람됩니다. 발악건 때 중립적인 장소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권력 앞에서 장소를 고른다는 것은 조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영의정이 오라면 기어서라도 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만영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더 필요한 쪽은 최만영이었습니다. 만남은 청계천 인근 한 조용한 객주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현은 먼저 도착해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를 골랐습니다. 등 뒤에 벽이 있는 자리.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최만영이 들어왔습니다. 이른에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등이 반듯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다룬 자의 눈빛. 상대를 재고 측량하고 가치를 매기는 눈. 그 눈이 이현에게 향했습니다. 이현은 그 눈을 똑바로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갖추되 굽히지 않았습니다. 천하상단 행수를 이렇게 만나보게 되는구만. 듣던 것보다 점수이다. 과찬이십니다. 대감. 최만영이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요청이 있어. 청나라와의 거래 루트를 함께 쓰자는 것이야. 조정에서 특별히 필요한 물자가 있는데 그것을 공식 루트가 아닌 조용한 방식으로 들여오고 싶소. 보상은 충분히 하겠소? 이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 루트를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기록 없이, 세금 없이, 흔적 없이. 그것은 뇌물이거나 밀수거나 공금 유용의 경로였습니다. 최만영은 이현을 공범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감, 저는 천하상단을 20년 넘게 꾸려왔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름을 더럽힐 거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만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름? 상인의 이름이 그리 중하오? 상인에게 이름은 명예이고 명예는 목숨보다 중합니다. 잠시 그 작은 객주집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청계천의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최만형은 오래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지. 이현이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만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수,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요. 혹시 이전에 이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민 출신 상인입니다. 대감 같은 분과는 처음 뵙습니다. 그리고 객주집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마자 이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4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만영의 기억이 연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현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노인은 기억력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이현의 얼굴이 과거와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것이 위험해졌습니다. 이현은 그날 밤 비밀리에 핵심 행원 3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 진짜 신분, 그리고 지금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3명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명씩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현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이현에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돈도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현은 준비된 패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만형과 연결된 비리들, 지방관청의 세금 빼돌리기 구조, 최경무의 상권 독점 공작, 그리고 결정적으로 24년 전 박씨 가문 영모 사건에 쓰인 위조 문서의 출처. 이현은 그 문서를 만든 서리의 아들이 충청도 외진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에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요에 의해 문서를 위조했고 그 후입을 막기 위해 감시를 받다가 쓸쓸히 죽었다는 것을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이현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혼자서. 중년의 남자는 이현을 보자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이현은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 밖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현입니다. 24년 전 영모죄로 죽은 박대감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함께 바로잡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는 오래 울었습니다. 이현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으로 사셨습니다. 증언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현의 손에 이제 모든 것이 들어왔습니다. 증거, 증인, 그리고 때. 마침 최경무가 스스로 구멍을 냈습니다. 청나라와의 밀수 거래가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최경무의 이름이 적힌 공문서가 국경관리에게 발각되었고 조정 안에서 반 최만영 세력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헌부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현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사헌부에서 청렴하기로 유명한 조사관 1명을 찾아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대감 드릴 것이 있습니다. 건넨 것은 두툼한 문서 꾸러미였습니다. 조사관은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다 읽고 난 후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이것을 가져온 당신은 누구요? 이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이현입니다. 24년 전 최만형에 의해 영모죄로 죽임을 당한 박씨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 방 안에서 이현이 24년 동안 숨겨왔던 이름이 처음으로 빗속에 나왔습니다. 조사는 석 달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최만형은 여유로웠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자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위기는 늘 있었고 늘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도 최만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상인의 장부에서, 지방 객주의 거래 기록에서, 그리고 24년 전에 숨어 살던 한 중년 남자의 증언에서 최만형의 얼굴에서 조금씩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증언서에서 박 대감의 이름이 나오고 그것이 이현, 즉 박이현과 연결된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최만형은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12살짜리가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컸던 것이다. 아들 최경무는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최만형 자신은 영의정에서 파직되고 가솔들이 한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권력이 석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박씨 가문의 영모 사건은 재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왕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박씨 가문의 억울함을 공식으로 인정하고 가문의 이름을 복원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죽은 형의 후손들이 찾아져 복권되었습니다. 몰수된 토지 일부도 돌아왔습니다. 조정관보의 박씨 가문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공문이 실린 날, 이현은 한성에 없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야산 기슬, 허돌석 노인의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작은 봉분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장사꾼의 무덤이라 찾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현은 술 한 병을 따르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진달래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인장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이현은 일어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파주 어느 언덕이었습니다. 한성에서 반나절 거리. 그동안 가고 싶어도 신분이 드러날까 봐 가지 못했습니다. 이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돌려드렸습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래도록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현이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최만형을 직접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24년을 기다려 복수를 완성했는데 왜 원수의 얼굴을 보러 가지 않았는가? 이현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원수를 보러 가는 것은 아직 그에게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천하상단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현은 박씨 가문의 이름을 되찾았지만 상단의 이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천하상단, 그 이름으로 20년을 살았고 그 이름으로 진실을 찾았으니까. 그것이 자신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박씨 가문의 후손이기 이전에 천하상단의 행수 유년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그 시간들도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현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된서방 객주집, 최경무의 압박에 못 이겨 문을 닫고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았던 그 집. 이현은 그 주인을 찾아가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자금을 건넸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왜 그랬냐고 물으니 이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라서요. 이현은 그 후 조선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불러도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상인이었고 상인으로 살다 상인으로 죽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라 하셨으니 저는 올랐습니다. 다만 그 높이가 관복의 색깔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믿는가로 측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현이 삶의 마지막 무렴, 제자들에게 남겼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장사는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다. 오래 살아남아서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으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아껴라. 칼이 아니라 은자로, 원한이 아니라 신뢰로, 복수가 아니라 진실로. 박이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아니, 어쩌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바닥을 딛고 일어선 누군가가 그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을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